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이고요. 맏딸입니다. 살면서 별별 인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고생도 하면서 살아온 편이에요. 근데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 진짜 별종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라는 사람보다 제 직업과 타이틀을 더 중요하게 보던 분이었어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결국 본인이 벌받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패 같던 시간이 어떻게 반전이 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어떻게 파탄으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아갔는지 들어보시면 분명 재밌을 겁니다. 어쩌면 조금 통쾌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한 건 하고 싶은 게 많아서였어요. 전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빠른 편이었고 알아서 척척 잘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공부를 잘 했었는데요. 중학교 첫 시험에 전교 1등을 했고요.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밀어주신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좀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좀 못 사는 집이었어요. 일단 가족이 많기도 했어요. 저희가 세 자매이고요. 사실 넷째도 있었는데 유산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자식을 줄줄이 낳았던 이유는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빠와 할머니가 아들 욕심이 있으셔서 꼭 아들을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딸만 낳고 넷째 유산 이후로는 엄마가 더는 임신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아빠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해요. 원래는 좀 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교대 근무가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저희 아빠는 자식보다 가족보다 자기 몸이 먼저인 분이거든요. 자식은 줄줄이 있는데 아빠가 돈을 안 벌겠다고 하시니까 엄마랑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당신 이제 일 안 해? 처자식만 넷이야. 당신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넷이라고. 애들 밥도 먹여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언제까지 놀 거야? 무슨 공부? 딸년들 공부시키면 뭐해? 돈이나 제대로 벌기나 해? 다 필요 없어. 돈이 왜 필요해? 모아놓은 돈 가지고 써. 딸들밖에 없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 그러자 엄마는 딸도 자식이라며 정면으로 맞섰고요. 결국 아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취업을 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경비였어요. 그런데 경비 일을 선택한 이유도 좀 그랬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 일이 그냥 하루 종일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 일처럼 보였던 거예요. 몸 많이 안 써도 되고 눈치도 별로 안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편하게 돈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경비 월급이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받던 급여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었어요. 기억하기로는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수입은 더 늘어나도 모자랄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생활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아빠에게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라고도 했어요. 그게 당시로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절대 힘든 일은 안 하실 것 같아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애초에 책임감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는 결국 직접 나서시더라고요.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전업주부셨는데요. 생활이 너무 빠듯해지니까 엄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찬 가게에서 잠깐씩 도와주는 일을 하셨는데 점점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주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도 없이 일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손끝이 늘 부르터 계셨죠. 근데요, 그렇게 고생은 많이 하지만 식당 일 한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어요. 그때도 저희 집은 전셋집이었고 엄마가 벌어도 생활비는 늘 빠듯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술을 좋아하셔서 경비 월급 쥐꼬리만 한 것을 거의 혼자 술 마시는 것에 다 쓰셨고요. 심지어 월말쯤 되면
엄마는 동네 슈퍼에 가서 아빠가 외상한 술값까지 뒤처리하셨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언제나 더 힘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매일 한숨 쉬는 엄마를 보며 저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엄마 인생은 그냥 아빠 하나 감당하는 것도 벅찬 싸움 같았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라도 엄마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잘 챙기면서 엄마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엄마가 이미 너무 힘들게 사시니까 저라도 속 썩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걸 일찍 알게 돼서 늘 상위권 성적을 보여드렸고요. 제 공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챙기면서 같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과 쪽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고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결국 스카이 중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땐 대학만 들어가면 삶이 펴질 줄 알았는데요. 고난의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놀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었고 부모님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다니시고 수술도 몇 번 하셨거든요. 집안 사정이 여유롭질 못해서 까딱하면 대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꼭 받아야만 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제 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했고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알바도 했고 동생들 공부도 챙기고 엄마 기분도 살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돌아봐도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4년을 정말 악착같이 버틴 끝에 과에서 성적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암흑 속에 있었던 제 인생이 그때부터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평소에 저를 유심히 보시던 교수님께서 연구실 조교 자리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제가 성실하게 해온 걸 좋게 보셨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공부를 더 해보고 싶었어요. 가능하다면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도 따고 싶었거든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특히 저는 그 당시 관심 있는 연구 주제도 있었어서 대학원 진학을 너무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상 더 이상의 공부는 무리일 것 같아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애써 접어두고 있었는데 때마침 교수님이 저에게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연구실에 들어가 조교 일을 시작했고요. 석사 과정 동안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더 운이 좋았던 건 대학원 졸업할 즈음 삼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준비한 논문 주제가 당시 삼성의 주요 연구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스카웃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선사 논문 주제를 정할 때부터 저는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학문적인 흥미만으로는 제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정할 때도 지금 산업계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로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가며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교수님께서도 그런 제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셔서 자연스럽게 실무와 연계된 연구를 많이 고민하고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교수님 라인을 통해 삼성 쪽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종종 연락이 온다고 해요. 그때 교수님이 제 연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 쪽에서도 관심 있게 다가오며 면담 자리가 조심스럽게 마련됐어요. 그렇게 얘기가 오가던 중 정식 채용 절차와 별도로 연구직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삼성에 입사하게 됐어요. 제가 삼성에 들어가다니요. 그것도 스카웃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대우를 받고 입사를 하게 되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요. 엄마랑 동생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빠도 물론 기뻐하시긴 했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아빠는 여자가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셨고 석사 가는 것도 반대하셨거든요.
취업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괜히 공부만 더 한다고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데 제가 결국 취업을 했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더라고요. 앞으로 월급이나 따박따박 가져오라는 말만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좋아해주는 엄마와 동생들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고 무엇보다 정말 하고 싶었던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해 일했어요. 성과도 차곡차곡 쌓였고요. 돌아보니 어느새 3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무렵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현대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랑 말도 잘 통했고 유머 코드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더 편했고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우리를 이어준 친구도 정말 대견하다는 듯이 축하해줬어요. 친구가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진짜 잘 됐다. 너는 삼성, 너는 현대.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커플이 됐다니까 괜히 내가 다 뿌듯하네. 아, 둘 다 범생이어서 공부밖에 몰랐었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다니? 아무튼 잘 됐어. 둘이 잘 어울려서 내가 다 기쁘다.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진짜 고마워. 앞으로 네가 밥 사달라고 하면 내가 다 사줄게. 전화만 해. 알았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살면서 꼭 보답해야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말만 해. 그렇게 30이 다 돼서야 저도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사정이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진 빚을 남자친구가 취업하자마자 갚기 시작했대요. 그나마 숨 좀 쉬나 했더니 이번엔 누나가 다단계에 손댔다가 생긴 빚까지 대신 갚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어머니 생활비로 월 200, 누나도 100씩 받는다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두 소년 소녀 가장이 만난 셈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인지 저를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아 오히려 좋았어요.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로 30을 넘긴 나이였으니 결혼을 생각할 시점이긴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조금 더 즐기고 싶었어요. 아직 이루고 싶은 일도 많았고요. 마침 회사에서도 제 존재감을 막 인정받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결혼을 하면 그 흐름이 끊길까봐 저는 커리어를 조금 더 쌓은 뒤에 결혼하고 싶다고 시기를 조금만 미루자고 말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사정을 잘 이해해줬고 저도 연애와 일을 모두 열심히 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지냈고 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됐죠. 입사 7년 차에는 대형 프로젝트 리드 연구원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제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주요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도 실렸어요. 성과가 쌓이니 자연스럽게 입지도 높아졌고 승진뿐만 아니라 연봉도 크게 오르고 보너스도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맘때는 정말 매일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고 저도 무척 기뻤죠.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해낸 거야? 네가 엄마 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 내가 딸 낳은 보람이 있다니까. 고생 많았어 정말. 언니 이러다가 진짜 임원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다. 임원 되면 좋지. 언니도 그게 꿈이야.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래도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 너무 좋다. 보람도 있고. 잘했다. 아이,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좋은 말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 일이든 뭐든 적당히 해야 해. 정신 딱 잘 잡고 나대지 말고.
아이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건데? 아니 자식이 잘 되면 그냥 기뻐하면 안 돼? 아 왜 꼭 한마디씩 거슬리게 해? 아빠는 정말 항상 그런 식이에요. 꼭 좋은 날엔 한마디씩 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속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정말 많이 기뻐해줬어요. 제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걸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와 진짜 대단하다. 이제 회사에서 입지도 확실하겠는데? 완전 핵심 인재잖아. 이제는 나랑 연봉도 많이 차이 나려나? 나 슬슬 긴장되네. 그동안 우리 연봉 비슷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서 아마 내가 좀 더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게 자기가 날 기다려주고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줘서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나도 자기한테 그런 사람이 될게. 나도 자기만큼 하려면 분발해야겠다. 그럼 이제 결혼할 준비는 된 거야? 마음 정한 거지? 사실 요즘 따라 더 기다려지더라. 너랑 가정 꾸리는 거.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 1차 목표는 이룬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같이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말이 필요 없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결혼 날짜도 잡고 양가에 인사도 드렸어요. 상견례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됐고요. 준비하는 내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땐 정말 제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일도 가족의 축복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 아빠는 늘 한 번씩 남다르시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크게 받아서 부모님께 제 마음을 담아 넉넉히 드렸거든요.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 돈으로 아빠가 안 하시던 노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드린 돈만 쓰신 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손을 대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아빠 이건 아니지. 무슨 생각으로 노름을 한 거야?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딸형 키웠는데 딸 덕 좀 보면 안 되냐? 아,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 이 호루 자식 같은 새끼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이 뭘 했는데? 딸이라고 무시하고 뒷바라지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공부도 많이 못하게 했고 그러고 겨우겨우 승진해서 기뻐하는 애한테 나대지 말라 하고 그랬잖아. 그게 애비가 할 소리야? 이제 좀 자리 잡은 딸 앞길에 노름으로 재뿌리는 게 당신이 할 일이냐고.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인간아. 언제까지. 정신 좀 차려 제발. 아빠 내가 진짜 이번 한 번은 막아드릴 건데요. 다음부터는 없어. 딸이 아빠 노름빚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아셨어요? 아빠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도 끝내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다신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그런 말조차 없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저희 가족이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도망치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걸 저희는 집주인이 전화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 집 빠졌습니다. 넉넉히 2달 후로 잡았으니까 슬슬 이사 준비하시면 돼요. 네? 무슨 이사요? 저희 집 뺀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2달 후라뇨. 사모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사장님께서 이사 간다고 집 내놓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보증금 반절 미리 받아가셨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집 내놔서 이사 들어올 사람도 구했어요. 아차차. 그때 집 보러 갔을 때 사모님 없으셨는데 이사 계획 모르셨어요? 네. 저희 남편이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요. 아니 이미 돈을 받아갔다니 물을 수도 없을 텐데 일을 어째요? 아빠의 만행은 전세금을 빼서 도망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빚쟁이들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아빠 어디 있냐고 소리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왔던 적금을 깨서 급한 빚을 막았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이 새로 살 집에 보증금으로 보태서 겨우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아빠의 잘못을 제가 덮고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는 어디선가 계속 빚을 내서 또 노름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하루는 말로 하고 갔지만 하루는 대문에 욕설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또 하루는 밤늦게 벨을 누르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아무리 피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 생각에는 아빠와 엄마가 부부로 엮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더 이상 사고치고 가족에게도 정이 없는 아빠와 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했고요.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공시송달로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보셨고 그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예상보다 빨리 서류들이 신청이 되어서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하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쫓아오던 빚쟁이들이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힘든 시간이었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국 이혼하시게 된 상황을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도 솔직히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엔 꽤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과 저희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께도 그 얘기를 전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기 다 들었어.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그래도 안 맞는 사람과 계속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더라고. 나도 이혼을 해봐서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감정인지 잘 알아. 이해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앞두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유, 걱정은 무슨. 나는 널 위로해 주려고 전화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져. 너도 힘들겠지만 엄마 마음도 잘 들여다봐줘. 엄마도 많이 힘들 거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 말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혼을 흠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위로까지 건네주시니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엄마의 이혼도 잘 마무리했고 이사 문제도 어떻게든 정리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재산은 0.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이었어요.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저만 걱정하셨어요. 곧 결혼해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엄마가 무슨 수를 써본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전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당한 거예요. 한평생 실비보험 하나 아까워서 안 드신 분이라 병원비를 오로지 저희가 다 내야 했는데요. 그래도 일하다 다친 건데 식당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말을 했지만 회피했고요. 결국 제가 대출을 받아서 엄마 치료비를 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함께 면회를 오셨어요.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두 분의 모습에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다치시다니. 아이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딸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시부모도 부모잖아요. 그리고 애들 아직 젊고 능력도 있고요.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끌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멀어져서 지켜보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든든하고 없던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계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렇게 남이 가족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분 더 생겼구나. 나 정말 시집 잘 가는 거구나라고 그날 진심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남자친구도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게 들리던지 마음이 찡했어요.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장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이 사람 지킬 테니까 걱정 내려놓으시고 얼른 쾌차하세요.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정말 든든해. 아유, 어쩜 이렇게 의젓하게 키우셨어요. 정말 부럽고 감사해요. 우리 예비 며느리도 못지않아요. 얼마나 야무지고 싹싹한데요.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앞으로가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그렇게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병문안은 마무리됐어요.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이제 가족들 걱정은 좀 내려놔. 앞으로는 나랑 같이 살 준비만 하자. 알았어. 엄마도 이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집안에 별일 없겠지. 결혼 준비 잘 마무리해서 우리 한평생 잘 살아보자. 그 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게 실감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족들 걱정 그만하고 결혼 생활 즐기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삼재라도 낀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살이 쭉 빠지고 기운이 없었지만 집안일의 병간호, 회사, 결혼 준비까지 겹치니 그냥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하더라고요. 결과는 갑상선 항진증이었고요. 그동안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숨가쁨 증상이 이 병 때문이었더라고요. 병을 알고 얼마 후에 더 악화되어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그날 이후로 의사는 제 상태가 꽤 심각한 단계라고 하면서 며칠간 입원을 강력히 권했고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긴 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몸 상태가 계속 불안정했고 결국 장기간 병가를 내야 했죠. 하지만 병가와 연차를 다 써더는 쉴 수 없었고 결국 억지로 출근했어요. 하루 버티고 집에 오자마자 그대로 누웠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랑 동생들도 더는 안 된다며 저를 말렸어요. 우리 딸,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엄마가 너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은 돼. 아이, 그러니까 제발 좀 쉬어. 그래, 누나. 누나 없으면 우리는 어떡해? 지금은 월급 한 푼 두 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이 제일이야, 진짜로. 언니, 잘 생각해봐. 이런 상태로 회사 매일 다니는 건 언니한테도 회사한테도 아니야. 그러니까 퇴사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그리고 몸부터 살리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저는 이 고민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은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면 보직을 좀 바꿔보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보는 건 어때? 지금부터 무리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잖아. 보직을 바꿔도 근무 시간은 똑같고 출퇴근 시간을 조율한다고 해도 일 강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 그래도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건 어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힘들지만 그만두기엔 너무 아쉬운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남자친구니까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몸이 힘들어도 회사를 계속 나갔어요. 하지만 2주도 차에 못 버티고 쓰러졌어요.
그날 밤 엄마가 병원에 오셔서 정말 큰일 난 사람처럼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엄마는 우리 맏딸 없으면 진짜 못 살아. 복도 없는 내 인생에 자식까지 앞세우게 하지 마라. 제발, 제발 부탁한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엄마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알았어. 엄마 걱정 그만 시킬게. 내가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만둘게.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는데 엄마한테 그런 불행 절대 안겨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말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병가를 더 써봐. 장기 휴가 그런 거 낼 수 있지 않아? 우리 나이가 적지 않고 많지도 않아서 지금 잘 버텨놓으면 앞으로 20년이 편할 텐데 조금만 더 버텨봐. 나도 그럴 생각이었고 그러려고 더 다닌 건데 미안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나 직장 그만두면 싫어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당연히 자기보다 소중한 건 없지. 그러면 나 좀 쉬게 해주라. 내가 몸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일할 거니까 나 믿어줘. 응? 그렇게 얘기 끝에 결국 정리를 지었고 저는 사표를 냈어요. 긴 시간을 버티느라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제는 좀 돌보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 준비에 매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 태도가 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로 그런 것 같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나 일 그만둬서 별 볼 일 없어져서 그러는 거야? 나 회복되고 일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일 그만뒀다고 네가 별 볼 일 없어졌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근데 예전엔 피곤해도 안 그랬잖아. 요즘은 난 계속 틱틱대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같이 있어도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사람 좀 그만 몰아붙여라. 나도 요즘 좀 심란하다고. 그만 좀 볼까 좀. 그렇게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싸웠고요. 나중에 화해는 잘 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너무 예민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해서 일단 넘겼죠. 그러던 중 저희가 사귄 지 얼마 안 돼 처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무렵에 저희 둘이 반반씩 돈을 보태 공동 명의로 집을 샀었는데 마침 결혼 앞두고 세입자가 나가면서 신혼집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예단 얘기로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신혼집에 있다고 했더니 왜 회사 안 가고 거기 있냐며 되묻더라고요. 퇴사했다고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화를 내셨어요. 아니, 예. 그런 중요한 일을 말도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가 있어?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님,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애가 다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순간 말을 아끼시려는 듯 조심스러워지셨고 몇 초간 말씀이 없으시다가 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그 직장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럼 이만 끊자.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뭔가 좀 찜찜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서 그 찜찜함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막내 동생이 지방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준비했다는데 가족들 모두 아무도 얘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발령이 지방이라 내려가야 하잖아요. 집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퇴직금으로 원룸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죠. 그런데 며칠 후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출근은 코앞인데 어떡해요.
결국 제가 몇 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 아쉬운 대로 월세집을 구해줬어요. 그 일을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봐요. 그날 아침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이 예비 시누이가 결혼 선물로 냉장고를 보내주기로 한 날이라 저는 아침부터 신혼집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바로 가겠다고 하시더니 냉장고가 도착하자마자 신혼집에 도착하신 거예요. 사다리차가 도착해서 냉장고를 올리려는 찰나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사다리차 앞을 막고 서는 거예요. 아예 못 움직이게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냉장고 올리면 조금 있다가 가구도 올 거라서 서둘러야 해요. 예, 나 이렇게 밑빠진 결혼은 처음 봤다. 그동안 모은 돈은 친정에다 다 쓰고 그나마 있던 삼성 타이틀도 없어졌고 그 와중에 또 친정을 도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이 주는 냉장고를 받겠다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나한테 돈 안 가져다 주려는 필요도 없어. 쓸모없는 년. 너희 파혼해. 아저씨, 이 냉장고 저희 집으로 옮겨주세요. 얘네 파혼이에요, 파혼. 네? 결혼이 2주 후인데 무슨 파혼이에요? 청첩장도 다 돌려서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데요.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난 이제 더는 볼 것도 없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반반씩 나누고 끝내자고. 내 마음 같아서 너 고소라도 하고 싶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파혼당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파혼하라고 했고 그 사람은 어머니 전화 끊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더니 이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제가 가진 타이틀이 좋아서 그랬던 거라는 걸 느꼈고요. 이별의 상처라기보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파혼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걸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태였기에 지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결혼이 취소됐다고 불편을 끼쳐 정말 미안하다고 직접 말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냉정하게 정리했어요. 반반 정산하자는 말에 따라 실제로 반이 맞는지 내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봤죠. 마침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위약금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검토해서 감정이 아닌 기준과 계약에 따라 정리했어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제 몫을 지키며 끝냈어요. 이판사판인데 제 돈은 지켜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요. 제 파혼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희 엄마요. 제가 파혼 소식을 전한 그날부터 엄마는 매일 같이 우셨어요. 내 팔자가 세서 우리 착한 딸이 파혼을 하나 보다. 내가 보기 재질이 없어서 그래. 정말 내가 미안하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자책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 인간들이 이상한 거라고. 내가 삼성 그만뒀다고 파혼하자고 한 거야. 결국 날 돈 버는 수단으로만 본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시어머니 될 뻔한 그분도 사람 괜찮던데. 남자친구도 엄마는 너무 좋았었어. 나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전부터 그 인간 엄마가 계속 맞벌이 고집했고 내 월급이 얼마냐, 보너스는 얼마나 받냐 그런 거 자꾸 묻더니 마지막에 노골적으로 집안에 돈 못 가져올 거면 필요 없다고 했었어. 결국 내 월급 보고 결혼시키려는 거였지. 아이고, 그렇게 사람 좋은 척 다 하더니 속으론 자식들 등쳐먹을 국립만한 인간이었구만. 아들도 딸도 월급의 상당 부분 갖다 준다며. 그걸로도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 딸 돈까지 탐냈고? 내가 그년을 그냥 두고 봐야 하다니. 아이고, 억장이 무너진다 정말. 엄마, 기다려봐. 내가 지금 아주 제대로 된 빅엿을 준비 중이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속 시원하게 복수할 테니까. 저는 조용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제 계획을 마무리할 무대가 열렸어요. 그 무대는 바로 전 남친의 결혼식이었어요. 이 인간을 제게 소개시켜줬던 친구를 통해서 전 남친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는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래요. 조건을 달고 결혼을 진행했대요.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더라고요. 죽어도 맞벌이는 포기를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심지어 애를 낳아도 육아휴직만 쓰고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도 넣었대요. 세상에 그런 조건까지 걸면서 결혼이라니 그걸 받아들인 여자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제가 뭐라 하면 괜히 질투한다고 들릴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 결혼식장 정보를 알아냈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멀쩡하게 턱시도를 빼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가증스러운지요. 조용히 다가가니까 저를 발견하고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와? 너 혹시 나 못 잊었냐? 내 결혼식 깽판 치러 온 거야? 그런 거라면 조용히 나가라. 난 너 진작에 잊었으니까. 꿈깨. 나도 너 잊은 지 오래니까. 지나가다 네 결혼식이 여기서 열린다길래 그냥 들러봤어. 아이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조건대로 결혼하네. 여자 쪽 외동딸이라며? 설마 나 때문에 그런 사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과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한 게 그게 문제야? 아직도 일 안 하고 쉬고 있냐 너는? 축의금 안 받을 테니까 그럼 뷔페나 주워 먹고 가. 아, 너 내 소식 못 들었구나. 나 요즘 이런 일에 그때 회사 그만둔 것도 이걸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고는 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제 명함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뭐라고 말을 더 붙이려고 하는 걸 모른 척하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이번엔 그 인간 어머니에게 갔어요.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신 건지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가오는 찰나 저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 같은 방식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누가 있건 말건 목소리가 확 커지더라고요. 어머, 얘, 왜 이런 일 할 거라고 말 안 했어? 왜 교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랬다면 내가 좀 기다려줬을 텐데. 네? 저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 회사 그만두니까 쓸데없고 필요 없는 년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와서 교수 됐으니까 아쉬우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며 다들 쳐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제가 퇴사할 즈음 한 대학교에서 실무 전문가로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처음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중히 고사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 지식을 나누고 함께 이 세계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무 전문가 대상 교수 제의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리더급 경력이면 더욱 가산점을 받죠. 저는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단순히 근무 연수만 있는 게 아니라 선임 연구원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 결과로 예외적으로 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도 있었고 주요 학술지에 논문도 실린 이력이 있었거든요. 외부에 발표된 성과 외에도 사내에서는 기술 리더로 인정받아 후배 교육이나 산하 경계 프로젝트에도 자주 참여했었어요. 그런 저를 어떤 교수가 감사하게도 눈여겨봤더라고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일부가 실제 대학 강의 사례로 쓰이고 있었고 그 교수님이 제게 학교 측에 추천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후 학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이 정도 실무 경험과 연구 실적이라면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처음엔 외래 강사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내 논의가 오가면서 방향이 바뀌었고 겸임 교수로 정식 임용하는 쪽으로 결정됐어요. 그게 6월쯤이었고 다음 할 새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하자고 일정 조율 중이었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열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업도 없는 애는 필요 없다며 파혼을 요구했을 때 자존심은 상했지만 이 사실을 굳이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아직은 정식 계약 전이라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고 괜히 미리 말해 뭔가 안 되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모욕이 될 것 같았거든요. 또 그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칫 허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입을 닫았고요. 특히나 저에게 모진 소리하고 제 월급을 나눠 쓰려는 속셈으로 결혼을 시키려는 그런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제가 잘 되는 게 그들이 제일 배 아파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계획을 차근히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니, 운도 실력이라면 그 운을 끌어올릴 만큼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튼 겸임 교수로 강단에 선 지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마침 제가 강의하고 있던 학과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임 교수 자리를 반드시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대학 측에서는 그간 실무 경험과 강의력, 연구 실적까지 고루 갖춘 사람을 찾고 있었고요. 이미 1학기 내내 학생들 평가도 좋았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던 제가 자연스럽게 그 후보로 눈에 띄었던 거죠. 물론 망설임도 있었어요. 겸임 교수로도 충분히 보람 있었고 일상도 만족스러웠는데요. 전임 교수가 되면 또 무리를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가 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요. 제 안엔 어디선가에서는 더 단단한 자리에서 더 오래 진짜 제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도전했죠. 그동안 쌓아온 프로젝트 경험, 특허, 논문, 그리고 겸임 시절 강의 평가까지 다 정리해서 자신 있게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전임 교수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던 날 저는 그렇게 정식 전임 교수로 강단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전 남친이 10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금의 저를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하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인간들과 그 엄마의 후회하는 표정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직업이 없다,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월급 명세서로만 평가했던 그 집안 사람들을 배 아프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결혼식장에 갔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도, 그 인간 어머니도 제가 전임 교수라는 단어가 박힌 명함을 내밀었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아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사람을 그저 직장 하나로 판단하다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봐왔으면서 제 가능성과 잠재력은 못 본 거잖아요. 정말 한심해요. 그 인간 엄마 결혼식장에서 저를 보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제가 어딜 갈까봐 손을 덥석 잡더니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머, 너 정말 이럴 줄 몰랐다. 교수 될 거였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아유, 이거를 어쩌니 이렇게 결혼식까지 온 건 우리 아들한테 아직도 마음이 남아서가 아니니? 예, 너 원한다면 이 결혼 어떻게 물러줄까? 너랑 결혼하게 해줄까? 어머, 미치셨어요? 지금 아줌마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요. 저 미련이 있어서 온 거 아니라고요. 지나가다가 제 모습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사람을 그 순간 그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도 좀 보시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얘 너 그거 모르니? 미움도 사랑인 거다. 네 마음 속이지 마. 됐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걸 주겠다는 그 마음 사양한다고요. 안 먹어요. 안 사요. 안 받아요. 그런데요. 그 인간 엄마가 계속 저를 붙잡고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저랑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쪽 신부 측 엄마가 다가오시더라고요.
사돈, 여기서 무슨 큰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 건가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는 사람이래요. 신부 엄마 앞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모습이 눈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머님 되시죠?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근데요, 저는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의 전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요. 아이 글쎄 제가 회사 그만두고 교수로 돌아온 걸 보시더니 아니 결혼을 물러줄 테니까 다시 결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사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을 물으다니요? 전 여자친구라고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 넌 이런 데 오지 말고 너나 잘해. 너 가. 아이 어서 가. 그 인간 엄마 얼굴이 확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 날이니까 신부 쪽 부모님도 그 인간 엄마도 꾹 참고 말은 아끼시더라고요. 그게 더 웃겼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 결혼을 치러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결혼식은 결국 무사히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속으로 그래 잘 살아봐라 싶었죠.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 친구가 알려준 내용인데요. 그 인간 엄마가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제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심지어는 이미 유부남이 된 아들한테 요즘 조건 좋은 여자가 있다며 자기 아들 정도면 충분히 새장가 갈 수 있다고 선을 보게 하려 했다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결혼한 아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상대를 붙이려고 선을 보게 해요. 그 일이 들통이 났고요. 결국 며느리에게 발각돼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혼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집구석이에요. 욕심도 정도껏이어야지 자식 인생에까지 손대서 망쳐버리는 부모였어요. 결국 스스로 저지른 일에 스스로 무너진 셈이죠. 속된 말로 업보는 피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해드렸더니 정말 고소해 하시더라고요. 막혀있던 가슴이 갑자기 소화제를 먹은 것처럼 뻥 뚫린 기분이라며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 인간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휴 그런 집안에 너를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아유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진짜 다행이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아마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거야.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돈동거렸을 테고 나는 내 존재를 매번 증명하듯 살아야 했을 거고 그런 집안에서 사람 취급 제대로나 받았겠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끊길 잘했지 내가.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엄마. 그래 그건 너무너무 다행이야. 파혼이 이렇게 다행일 수도 있다니 정말 생각은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엄마, 나 아직은 남자 생각 없어.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내 분야 넓혀가는 지금 이 삶이 너무너무 좋아.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가도 될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언제 네 인생을 허투루 산 적이 있었니? 엄마는 늘 그래왔듯이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할게.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알았지? 엄마도 크게 다쳤잖아요.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고요.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이제는 일도 다 정리하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제가 더 이상 엄마 걱정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말이에요. 동생들도 각자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제는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해내요. 기특하죠. 아빠는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요즘 들어 부쩍 실감하고 있거든요.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는 대학의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강의 준비에 연구까지 바쁘지만 이 일이 좋아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 결국 제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겠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세요. 그 하루들이 쌓여 언젠가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니까요. 돌아보니 결국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떠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라는 것도요. 그러니 이제 저는 후회도 원망도 미련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 인생을 단단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게 저 자신이 어디서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